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난 4월부터 8개월째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상승하면 소비자 물가도 뒤따라 오르는 만큼 향후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9.6%,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지금 이게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기록이 됐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공산품, 석탄 같은 그런 물가뿐만 아니라 농수산품, 이게 직접적인 이제 소비자들과 연결되는 물가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올랐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왜 생산자 물가가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요. 일단 생산이 있고 이게 소비로 흐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가가 오르면 당연히 물건값이 오르게 되겠죠. 이 생산자 물가 지수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재화나 용역, 그러니까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원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원가가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이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산자 물가 지수, 11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네. 13개월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고 예. 1년 전과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은 9.6%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오르고 있는 퍼센트를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오르게 있는 거고요. 그러한 이유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원자재 가격이 사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그대로 공산품 가격에 녹여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런 기저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저 효과 때문에 사실 11월 달 물가 지수가 좀 더 많이 올랐던 상승폭을 더 크게 했던 부분도 있겠고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석탄, 석유류 제품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과 관련된 제품들, 그와 관련돼서 공산품들이 이제 따라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고 이게 한 3.8% 상승했거든요. 예. 또 한 가지 전력 가스도 한 1.8% 상승을 했고요. 농축산물이죠. 이런 예. 것도 한 1.5% 상승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가 지수는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제는 한 달 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오르는 소식을 자꾸 전해드릴 때마다 월급 네. 떼고 다 오른다는 네, 그 이야기가 와닿는데 사실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나서 이제 생산자 물가 영향을 받고 소비자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통? 그렇다면 12월에 체감 물가가 굉장히 상승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10월에 생산자 물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예. 지난 10월 같은 경우는 1년 전 대비해서 한 9.1% 상승을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달은 9.6%를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더 올랐던 거죠. 그러면은 10월 달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9.1% 올랐고 그럼 그 다음 달에 있는 11월 달에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올랐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다음 달에 있을 또 소비자 물가도 알 수 있겠는데 예. 11월 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대비해서 3.7% 상승했습니다. 예. 이게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지만은 전해드렸지만은 2011년도 이후에 가장 많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있다. 2011년도가 4.2% 상승했었으니까 예. 그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이고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뒤에 나오다 보니까 네. 이번에 11월 생산자 물가가 9.6%? 그러면 딱 계산상 산술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11월 달 소비자 물가가 3.7%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방금 이제 정부의 노력을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잖아요. 네네. 정부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내년 물가 전망치 2.2%로 잡고 관리 방안으로 부처 책임제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그 소비자 물가를 2.2% 예측을 했다라는 게 전 되게 상징적이라고 봅니다. 보통 예. 2% 이내, 2%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2% 상위에서 잡았다는 거는요. 그만큼 정부도 이제 물가의 불안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어제 발표에서 좀 나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더 어려운 게 사실 지금 확장 재정은 계속적으로 지속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계속적으로 돈은 푸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갈지를 이제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도 지금 인상기에 확장 재정도 해야 되겠고 물가도 잡아야 되겠고 다음 정부가 굉장히 경제 정책에서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정부는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총력을 기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다음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를 갖고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도 나오는 지금 시장에서 상황을 본다 그러면 녹록치 않은 시장 환경이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 지적해 주신 대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전에도 금리가 한번 인상됐을 때 아무래도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근 0.3%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이게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큰 액수기 때문에 네네. 0. 소수점짜리가 올라도 굉장히 대출자들한테 이자 부담이 되는데, 지금 또 상반기에 오르면은 한 5%까지 네. 이자가 다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시중은행의 이제 변동금리가요, 이미 네. 5%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19일로 이제 금융권 자료를 보면은 하단이 한 3.7% 되고요. 변동금리가 연 상단이 5.06% 정도 수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장에서의 변동금리, 주담대 변동금리가 이제 5%가 거의 육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걸 본다 그러면 지난 26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0일 만에 하단이 한 0.2% 정도 올란 부분입니다. 상단은 한 0.07%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계속적으로 이게 오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왜 오를 수밖에 없냐면 메커니즘이 사실 변동금리는 이제는 지표금리죠. 기준이 뭘 따라가냐면 코픽스 금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코픽스 금리에 이제는 영향을 미치는 게 수신금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금금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수신금리가 한 70에서 80%를 차지하는데 이미 지난달 25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신금리도 같이 올렸어요. 한마디로 예금금리도 한 0.25%포인트 올렸는데 예금금리 올라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 올라가고, 그거를 따라가는 이제 변동금리도 같이 오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변동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주담대를 지금 변동금리를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 볼 수가 있겠는데,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월에 이제는 한은에서 또 금리를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25일이었죠.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올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의 1%의 기준금리도 사실 완화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를 더 올릴 가능성도 있고, 내년 1분기 중으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배제할 필요도 없다. 기재할 필요 없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내년 1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뭐 진짜 올릴지는 가봐야 알겠지만은 시장에서는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릴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대출자의 10명 중 7명 정도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뭐 금리 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중요한 점은 신규 대출자거든요. 아무래도 주택이 이제 정말로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게 될 텐데, 지금 소득 기준 대출 제한 조치 때문에 이제 흔히 DSR이라고 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20대 이하나 뭐 60세 이상의 고령차 혹은 사회초년생 혹은 그보다 더 어린 분들이 이제 집을 구할 때 대출받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DSR 하시면은 말 그대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그러니까 내 소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부채가 내 소득 대비 몇 %냐.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이제 차주 대상으로 DSR이 들어갑니다. 이게 40%, 한마디로 내 총부채액이 2억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40% 규제를 받거든요. 내년 7월부터는 총부채가 1억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 규제를 또 받아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DSR은 내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거든요. 그럼 내 소득이 낮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그다음에 이제 60대, 한마디로 지금의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잘. 이런 분들은 소득 자체가 낮다 보니까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이 DSR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뭐 주담대가 이미 있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주 관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SR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로 돈이 있는 사람만, 내가 소득이 있는 사람만 빌려라라는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총 부채를 이제 부채를 나눠서 갚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규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났거든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총량을 나눠서 대출하겠다. 이거를 이제 정한 상태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 1분기에 대출 나가는 금액의 총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 연초에 대출 금리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네. 혼란스러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하게 어떤 그 서민 정책 자금을 좀 늘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가까지 모두 하락을 한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오미크론이 이제 지배종이 되면서 불확실성도 좀 커지고 봉쇄 조치, 글로벌 경기 둔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추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장에서 이제 뉴욕 증시가 다 3대 지수가 다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역시나 그러한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는 창궐 하면서 봉쇄가 다시 들어갔다. 각국 정부가 지금 그 WHO에서 자료를 보면은 현재 89개국에서 이제는 오미크론이 보고가 됐다라고 네. 발표를 했고요. 또 한 가지 한 1일에서 3일 이내에 이게 너무 확산도가 빠르다 보니까 2배 정도가 더 늘어났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 정부가 봉쇄 정책을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다시 전국적인 봉쇄가 들어갔고요. 또 영국도 전면 봉쇄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네. 독일도 영국에서 넘어오는 사람 막고 있고요. 이미 프랑스는 19일부터 영국에서 넘어오는 사람 막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봉쇄가 다시 한번 글로벌 쪽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다보스 포럼이라고 아마 또 1월 달에는 얘기가 예. 나올 텐데 이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게 1월 달에 열리는데 이것도 여름으로 연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으로. 그만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가 글로벌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이러한 영향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면서 뉴욕 증시가 어제 이제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런 예. 부분이 조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국내 증시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면서 3천선이 무너졌는데 미국 증시 말고도 한 가지 중국의 지금 금리 인하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지금 그러니까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좀 어려운 게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하는 대출 우대금리라고 해서 이거를 내렸어요. 예. 3.85%에서 3.8%로 내렸거든요. 0.05%포인트를 내린 상황입니다. 네. 기준금리를 오히려 이제 올리는 게 아니라 내렸다는 거는 그 정도로 이제는 중국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오히려 내린 상황. 근데 시장에서는 또 그걸 어떻게 반응했냐면 야, 중국 경기가 정말 안 좋은가 봐. 그러면서 사실 이제는 중국에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거든요. 네. 그게 고스란히 글로벌 경기라든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더 크게 본다 그러면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고스란히 우리 정시에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 또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대주주 양도세, 그러니까 대주주의 그 양도세 회피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연말에 네. 대주주가 이제 확정이 돼요. 주주명부가 확정이 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는 좀비속 다 포함해서 직계 좀비속 포함해서 10억 원이 넘어가면은 대주주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음 해에 이제는 그러니까 주식을 거래했을 때 양도세가 20% 붙습니다. 이게 3억 원이 초과되면 25%나 붙어요. 예. 그러니까 10억 원 넘어가시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는 피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말에 개인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중주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이렇게 글로벌 경기 위축, 그다음에 봉쇄 정책,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주 명부 확정에 대한 이슈들. 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네. 연말 증시가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